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eep Mutational Scanning, A New Style of Protein Science라는 네이처 메소드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예전에 발표했던 논문들과 달리 2014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논문을 소개하는 목적은 이전에 발표했던 Rapid Direction Evolution, 이 사이언스 논문에서 어, 이제 멀티볼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디카스 RX를 새롭게 개발하지 않을까? 디카스 RX를 이제 그 성능이 좀 더 향상된 멀티뮤턴치를 이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싱글 뮤턴치 싱글 뮤턴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가 바로 데이터로서 그 DMS가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DMS 어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DMS 논문은 그거의 시발점이 되는 논문, 즉 DMS라는 용어가 거의 최초로 되어진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DMS라는 거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어떤 특정 단백질이 있을 때 그 단백질로부터 가능한 수백 개, 수만 개의 변이체에 대한 정보를 어, 이제 하이스루프트한 방식으로 확보한 그런 데이터를 DMS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어, 네, 이런 DMS가 가능해진 이유는 DMS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이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길이가 25짜리 단백질에 대한 DMS 분석 결과 그 그림인 시퀀스 펑션 힙맵을 나타낸 겁니다. 이 각 아미노산 위치마다 총 20개 가능한 아미노산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각 자리마다 단백질에. 그래서 이렇게 X축은 단백질의 길이, Y축은 가능한 모든 아미노산들을 나열해 둠으로써 각 아미노산이 각 위치에 들어갔을 때 해당 그런 변이로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그 활성 정도를 이제 펑셔널 스코어로서 평가를 한 겁니다. 펑셔널 스코어이 높을수록 해당 단백질 변이체는 그 적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색깔이 좀 아래에 가까울수록 해당 단백질은 쉽게 말해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고, 어, 뭐 구조적으로든 아니면 기능적으로든 그 우수하지 않은 변이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딥 뮤테이셔널 스캐닝의 특징을 요약하면 하이스루프트한 방식으로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얻어내는 데이터의 정체는 바로 특정 단백질에 대한 수많은 변이체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스루풋이라는 특징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 DNA 시퀀싱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에 일루미나 시퀀싱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이제 다량의 염기설 분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 단백질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DNA 시퀀싱의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페이스로프 방식 전에는 주로 단백질의 기능이나 특성 같은 것들은 뭔가 좀 뭐 구조를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생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이스루프 DNA 시퀀싱이 발전하고 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다량으로 한 번에 찍어내는 그런 어, 잉크젯 방식의 공정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단백질의 변이를 일으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변이의 경우의 수를 탐색하고 그것들에 대한 점수화를 통하여 어, 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단백질 변이체를 얻어내는 식의 그런 분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병렬 분석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내는 방식이 바로 방법론 자체를 이제 DMS라고 부르는 겁니다. Deep Mutational Scanning이라고 부르는 거죠. 딥 뮤테이셔널 스캐닝 방식의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셀 베이스드 즉 세포 하나하나인데 각 세포는 변이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변이체를 합성할 수 있는 그 플라스미드를 특정 단백질의 변이체를 합성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를 이제 세포에 주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이니셜 스테이트고 이게 셀렉션 과정을 거친 후에 세포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일 때 각 세포에 존재하는 그 단백질 변이체들에 대해서 시퀀싱을 돌립니다. 이후 특정 목표에 저의 목표에 따라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위한 셀렉션 과정을 수행을 한 후에 이제 리드 카운트를 이제 각 세포마다 또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스테이트와 셀렉션을 거친 후에 리드 카운트를 비교를 함으로써 어, 네, 얼마나 단백질이 쉽게 말해서 살아남았는가, 셀렉션을 거친 후에 많이 존재하는가, 그걸 이제 세포의 이제 생존성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단백질의 기능과 세포의 생존이 엮여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단백질의 리드 카운트 양을 점수화시켜서 각 변이체에 대한 각 변이체가 이제 세포의 생존 혹은 적합도 측면에서 얼마나 유리한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에 종합한 것이 DMS 데이터셋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해당 단백질에 대한.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그런 식의 설명이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단백질의 25의 길이를 지닌 단백질이 있습니다. 25의 길이를 가진 단백질이라는 거는 아미노산 총 25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존의 단백질 공학적인 접근 혹은 해당 단백질의 특성을 알아내는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이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다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기존 지식에 기반해서 혹은 그냥 생화학적 실험에 기반해서 뭐 하나의 돌연변이만 좀 일으켜보고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보면서 어떤 돌연변이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앞서 말한 DNA 시퀀싱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 다량의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기원이 되는 그런 DNA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다량을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공정들의 발전으로 이제는 이 DMS 방식에 따르면 이제 25 곱하기 20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말이죠. 단 한 번의 시퀀싱을 돌림으로써 셀렉션 전과 셀렉션 후에 리드 카운트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점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적합도 측면 혹은 이제 목표했던 골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해당 변이체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힘맵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해당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러면은 그 컴퓨테이셔널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런 그 멀티볼브 플랫폼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아, 더 앞에 살펴봤던 오픈 크리스퍼를 개발하는데 모든 그런 데이터의 원천이 된 겁니다. 이런 DMS 데이터들이. 이건 2014년에 만들어진 출판된 논문이잖아요. 이후에 지금 생성형 AI들이 발전을 함으로써 결국에 생성형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는 생성형 AI가 무엇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느냐인데 이때 이 프리트레이닝의 대상으로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량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DMS라는 그 프로틴 엔지니어링의 방법론이 구축되었기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논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DMS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래는 단백질의 어떤 특성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바이오케미컬한 메소드가 많이 쓰였습니다. 뭐 이제 케미컬 디내추레이션 애널리시스라든지 뭐 엑스레이 결정학 방법 또는 뭐 라이트 스캐터링 미저 등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뭐 단백질 입자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단백질의 안정성, 연력학적 안정성, 뭐 구조적인 결정 구조 같은 것들을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들은 모두 네, 하나씩 순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한다던가 이런 식에 있어서는 되게 시간적으로 또는 노동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DMS 접근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시리얼한 접근이 아닌 병률적인 방식으로서 모든 가능한 단백질의 뮤턴트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먼저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안정성을 더 부여할 수 있는 뮤턴트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 어, 해당 특정 DNA, 특정 뮤턴트가 발생했을 때 그 뮤턴트가 발생함으로써 다른 이제 단백질의 구조에 좋지 않은 변이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변이체 이제 특정 위치에 어떤 변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단백질의 그 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면 그 뮤테이션이 바로 그 안정성에 되게 중요한 아미노산이란 이었다는 점이죠. 이었다는 거죠. 단백질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아미노산인 거고 그 아미노산의 위치까지도 위치 정보까지도 다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DMS 분석을 통해서 또한 특정 단백질의 효소로서의 메커니즘도 밝혀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실제 사례로서 유비키네이션 액티비티 E3 유비퀴틴 리게이스라는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유비키네이션 성능 정도를 이 10만 개 정도의 베리언츠를 발생시켜봄으로써 어, 더 높은 성능을 가진 E3 유비퀴틴 리게이스 베리언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DMS 분석을 통해서 이런 더 기존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그런 변이체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다량의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인 거죠. 즉, DMS 분석이기 때문에 이기에 수많은 가능성을 빠르게 탐색함으로써 뭔가 성능이 향상된 그런 돌연변이 좀 유익한 변이체도 얻어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리고 단백질 뮤테이션은 단백질의 구조도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DMS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단백질의 구조적인 정보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네,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이제 단백질의 2차 구조도 예측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DMS가 또 그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이제 링크된 단백질 아미노산들이 있을 건데 이제 같이 좀 링크되어 있는 단백질 특정 위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그 둘이 뭔가 3차 구조로 잡혔을 때 서로 가까이 위치했다라는 추론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적인 2차원 구조 혹은 3차원 접힘 구조까지 이 DMS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추론은 해볼 수 있다는 걸,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왜냐하면 이 DMS에 위치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각 아미노산에 대한. 이제 이런 아미노산의 위치 정보가 곧 3차원으로 접혔을 때 얼마나 두 레시듀가 인접하게 존재할 것인가, 얼마나 인접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할 것인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런 DMS 방식이 셀 베이스드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셀 베이스드 인비트로 방식 다 가능합니다. 셀 베이스드로 작동을 한다는 거는 이 피겨 1처럼 각 세포에 이제 특정 단백질의 변이체들을 합성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를 이렇게 도입시켜 줌으로써 이게 병렬적인 분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셀 베이스드로 DMS를 수행할 경우 각 단백질이 세포 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만 이제 컨디션을 바꿔가면서 각 컨디션에 대해서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기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로서 세포 베이스드 DMS 수행을 함으로써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연구를 진행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어, 네, 어떤 파트너로, 그러니까 A라는 단백질이 있을 때 그 A라는 단백질이 B라는 단백질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해당 B라는 단백질, 즉 파트너 단백질이 어, 과량으로 존재할 때 이제 특이적으로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이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단백질 내 특정 아미노산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단백질 내 특정 아미노산의 위치가 바로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 DMS는 이 세포 내에서 단백질 변이체의 안정성도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수많은 단백질 변이체를 발생시킨 다음에 발생시킬 때 그 변이체 각각의 변이체들과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메타볼릭 엔자임을 같이 이렇게 합쳐 놓습니다. 플라스미드를 설계할 때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합성된 만약에 특정 베리언치가 어, 좀 셀렉션 과정에서 살아남는다면 이 메타볼릭 엔자임도 잘 기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죠. 셀렉션을 거쳤을 때. 반면에 어떤 단백질 변이체가 좀 파괴적이라면 세포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메타볼릭 엔자임을 잘 작동하지 않을 거고 그에 따라서 아, 죄송합니다. 어떤 단백질 변이체가 잘 기능하지 않는다면 세포의 메타볼릭 엔자임도 잘 작동하지 않아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쉽게 종합하면 단백질의 기능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서 세포의 생존 여부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성장 여부 또는 성장 여부, 성장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정도를 파악하면 그것이 곧 대응되는 변이체의 기능적인 우수성을 어, 이제 방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셀 베이스드 DMS는 단백질의 어그리게이션도 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똑같이 그 앞서서 메타볼릭 엔자임과 링크를 시켜뒀다면 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그 세포의 성장 생존과 관련된 그런 효소를 이제 링크를 두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단백질의 어그리게이션이 많이 일어나면 그 이제 세포의 그렇게 링크된 효소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어그리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단백질 변이체에 대응 반단백질 변이체를 지닌 세포는 어, 그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엔자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셀렉션 과정에서 걸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그리게이션 이 단백질의 어그리게이션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있습니다. 이 박스 1의 경우에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좀 다 종합해 둔 건데요. 결국에 이 DMS의 핵심은 로우 시퀀스 데이터로부터 펑셔널 스코어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속하게 가능해진 이유는 DMS라는 점을 아, 죄송합니다. DNA 시퀀싱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어, 이 하이스루프 시퀀싱 데이터를 통해서 각 베리언트에 대한 펑셔널 스코어를 뽑아내고 이 펑셔널 스코어를 얻어낸다는 거는 모든 단백질 내 아미노산의 위치당 변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각 변이체에 대한 활성 정도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표 자체가 해당 단백질 변이체에 대한 모든 위치 정보와 기능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멀티벌브나 아니면 오픈 크리스퍼 원 같은 PLM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셀렉션 과정이 결국에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왜 셀렉션 과정이 중요하냐면 당연히 그 이니셜 스테이트와 이거 우리가 목표하는 뭘 알아보고자 하느냐 이 DMS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 안정성을 알아보고 싶은 거냐 아니면 뭐, 단백질의 어떤 레시듀가 그, 액티브 사이트인지를 알고 싶은 건지, 이런 식의 목적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그 DMS를 수행하는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런 목적을 정확히 설정한다는 거는, 셀렉션 과정을 더 정교하게 설정을 한다라는 점이겠죠. 네, 이건 이제 이 셀렉션 과정을 뭐 바인딩 파트너를 붙인다거나 처리한다던가 디그레이데이션 팩터를 처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셀렉션 방법에 따라서 이 특정 단백질의 위치에 따라서 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
단백질 이 네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되게 짧은 뭐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드러그를 처리했을 때는 이쪽 이곳에 특정 아미노 액시드로 변했을 때 이 1번, 2번, 3번, 4번이라 했을 때 1번 아미노 액시드가 이 1번 위치에 있을 때에만 어 되게 좋은 그 드러그에 대한 반응성을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다음으로 DMS를 이제 실질적인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먼 제네틱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쓰일 수 있는지. 뭐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DMS는 되게 다량의 정보를, 베리언트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그런 좀 컴퓨테이셔널 방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컴퓨테이셔널 방법도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MS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의 낮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변이에 대한 위치 정보나 뭐 아니면 활성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수성계 단백질을 어떻게 다 수성계 단백질에 대한 그 이런 힙맵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디디즈와 이제 어떤 질병과 관련된 인체 내 단백질은 사실 특정 타입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막 수천 개의 단백질을 다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각 카테고리에 대한 단백질,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어떤 변이가 좀 치명적이고 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면 되니까 어쩌면 문제가 더 간단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이 논문의 주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백질군으로 좀 카테고라이징이 가능하다는 그림이고 다만 이제 이런 인간 제네틱으로 그 DMS를 적용할 때는 당연히 모든 이제 그 실험적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변이체가 치명적이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데 있어서 치명적일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특정 단백질이 어그리게이션이 잘 된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뭐 어그리게이션 뭐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랑 연관이 돼 있느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즈 리스크랑 그 어떤 변이체에 대한 정보를 사이에 이 상관관계 같은 거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DMS 정보를 임상에 이용을 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네, 여기까지 해서 DMS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단백질의 특성을 조사하는데도 되게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보는데도 연구에도 쓰이고 있고 또 여기서 이걸 빼먹었네요. 단백질의 진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량의 그냥 이제 병렬적인 탐색이 가능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빼먹긴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사례적인 거니까 DMS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임상에 적용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DMS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좀 있는데요, 몇 가지. 어, 결국에 셀렉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뭔가 그 뮤타제네시스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컨스트럭션 할 건지, 시퀀싱 메소드를 어떤 걸로 선택을 할 건지 같은 것도 당연히 그런 걸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게 이 DMS 분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셀렉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런 DMS 연구 분야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냥 좀 이 논문과는 관계없이 그냥 들었던 생각은 이제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리고 또 세포 내부에서 존재하는 단백질에 대한 그런 DMS는 좀 그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을 텐데 반대로 이제 엑스트라 셀룰러하게 분비하는 단백질에 대해서는 DMS를 적용한다고 한들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트로 방식의 DMS의 경우에는 이제 시험관 수, 시험관 내에서 뭔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과연 정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단백질의 특정 환경 내에서의 기능이나 특성에 대해서 이것도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리뷰 논문은 진짜 어렵네요, 리뷰하기가. 뭔가 영상 찍기가. 아무튼, DMS를 다룬 이 네이처 메소드의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냥 이 논문을 읽고 나서 그냥 살펴봤던 이 레프드, 이제 앞서 지금까지 읽었던 두 개 논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좀 연결하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계속 드는 생각은 이런 뭐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PLM을 규정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 DMS가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거다. 이게 되게 노가다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하이스루프 DNA 시퀀싱이 가능해졌고, 또 이런 칩 위에 수십만 개의 그런 변이체를 한 번에 이렇게 따다다다 찍어낼 수 있는 잉크처럼 잉크잔 내듯이 3D 프린트가 적층하듯이 어 지금 이제 이렇게 기판을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기판에 흠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 흠 하나하나에 어 그 단백질 특정 A라는 단백질의 변이체들이 이 각 흠에서 다 합성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 20식의 길이를 가진 DNA라고 치면은 근데 서열이 다 다른 거죠. 뭐 여기는 1번이 뭐 A라는 아미노산인데 여기는 B고 B라는 아미노산, C라는 아미노산, D라는 아미노산. 여기는 이제 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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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러니까 두 번째 아미노산은 다 이 1행에 대해서는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긴 또 이제 그 뭐 A, B, C, D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B, C, D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여기가 이제 20개 아미노산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단백질의 길이가 되겠죠. N 뭐 이런 식의 이게 칩이 있고 그 칩 위에 합성이 한 번에 이렇게 딱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이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네, 잉크 짜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 모든 그 칩 위에 그 웰들에 대해서 반짝하면 이제 다 하나 1층이 완성되고 또 반짝하면 2층이 완성되고 해서 쌓아서 20, 이 N만큼의 길이를 가진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 DMS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즉, 이게 옛날 과학자들도 다 이런 병렬적인 단백질 분석 기법을 꿈꿨겠죠. 근데 어, 다른 분야의 기술이 이제 그런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2010년대가 되어서야 이런 DMS라는 분석법이 나올 수 있었고 지금 이 AI 시대, 특히 LLM의 시대에 이런 DMS 데이터가 어, 뭔가 디노브 프로틴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분야, 이제 이런 단백질 공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유익한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좀 잘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이 헐시 헤븐이라는 표현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많이 논- 리뷰 논문이어서 좀 많이 더듬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